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같은 국민, 같은 민족인데도 왜 서로를 향한 증오가 이렇게 극에 달해 있는 걸까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소식이 전해진 그날, 모두가 한마음으로 새로운 나라를 꿈꾸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말합니다. 그날의 공기는 기쁨보다 묘한 불안감에 더 가까웠다고. 해방은 찾아왔지만 정작 누가 우리를 이끌어갈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80여 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대, 지역, 젠더, 그리고 이념. 서로 다른 생각은 그저 다름으로 끝나지 않고 틀린 것이 되어버리는 극심한 갈등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고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싸늘해지곤 합니다. 우리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싸우게 된 걸까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것이 시작된 역사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45년 해방의 기쁨과 불안이 뒤섞였던 바로 그 순간으로 말이죠. 해방의 기쁨은 참으로 잠시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이 한반도의 38도선을 긋고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신탁통치안이 발표된 것입니다. 식민 지배의 아픔이 생생한 우리 국민들에게 신탁통치는 또 다른 지배의 시작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언론의 오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소련은 찬성하고 미국은 반대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독립을 소련이 지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국을 분노로 뒤덮었고 김구 선생을 비롯한 우파 세력은 격렬한 반탁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미국과 소련의 결정을 규탄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즉각적인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곧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의 진짜 내용은 한반도의 임시정부를 먼저 수립한 후 그 정부와 협의하여 최대 5년간 신탁통치를 논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완전한 독립을 전제로 한 조건부 협의안이었던 셈이죠. 그러자 박헌영 중심의 좌파 세력은 태도를 바꿉니다. 임시정부 수립이 먼저라며 신탁통치 자체를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파는 이미 반탁운동에 민중의 열기가 실린 상황에서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찬탁은 좌익이고 매국노이며 반탁은 우익이고 애국자라는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신탁통치라는 외교적 사안 하나가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이념의 싸움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념의 균열이 생기자 통일 정부로 가는 길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미군정과 소련군정이 참여한 미소공동위원회는 서로 다른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선거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통일 정부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1946년 이승만은 정읍에서 유명한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남쪽만이라도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산화의 위협을 막기 위해 남한이라는 구명보트라도 띄워야 한다는 현실론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이미 소련의 지원 아래 김일성이 공산 정권의 기반을 다지고 있었고 남한 내에서도 좌익 세력의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이승만은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김구 선생에게 분단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 정부에는 협력하지 않겠다며 통일국가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키려 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남북 협상을 위해 직접 평양으로 갑니다. 김일성을 만나기 위해 38선을 넘은 것입니다. 하지만 남북 협상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김일성은 소련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김구 선생의 통일 정부 수립 제안에 응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결국 역사는 분단을 향해 굴러갔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치러졌고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수립되면서 통일 국가의 꿈은 좌절되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고 통일운동을 계속했지만 결국 1949년 안두희의 총탄에 쓰러지고 맙니다. 통일의 꿈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념의 싸움은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전쟁이 남긴 가장 끔찍한 상처는 우리 가슴에 이념이라는 주홍 글씨를 새긴 것입니다. 전쟁은 좌익과 우익이라는 단어를 피 튀기는 현실로 바꿔버렸습니다. 어제까지 담을 넘어 이야기하던 이웃이 빨갱이가 되어 서로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가족 중에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고문을 당하고 끌려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선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우익 인사들이 학살당했고 유엔군과 한국군이 수복한 지역에서는 좌익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신의주, 거창, 보도연맹 사건 등 수많은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이념은 더 이상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나와 가족이 살기 위해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해야만 했습니다. 반공은 단순한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 적대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 배타적인 사회로 변해갔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며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국민학교 시절부터 반공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붉은색은 금기시되었습니다. 전쟁은 나와 다른 생각은 적이라는 공식을 우리 모두의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겨진 적대감은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전쟁으로 진화했습니다. 바로 알고리즘 전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문이나 TV 대신 유튜브로 뉴스를 봅니다. 문제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당신을 더 오래 붙잡아 두기 위해 당신의 생각과 같은 영상만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특정 정치 성향의 영상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알고리즘은 당신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극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극단적인 내용의 영상을 추천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정보의 거품 속에 가두는 필터버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한 정당에 대한 비판적인 영상을 시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유튜브는 당신이 그 정당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그 정당을 더욱 강하게 비판하는 영상들을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정당의 지지자가 된 사람도 자신의 확신을 강화하는 영상만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내 목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리는 에코 챔버에 갇히게 됩니다. 반대편의 이야기는 아예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의 확신은 더욱 강해지고 상대방은 더욱 악마화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댓글 문화입니다. 유튜브 댓글란은 이념 전쟁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악플을 달고 조롱하고 심지어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협박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공격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강화하기 위한 행동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이 반응할수록 더 강하게 공격하고 이렇게 형성된 적대감은 현실 세계로까지 이어집니다. 익명성에 가려진 폭력이 디지털 공간에서 무한 증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유튜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까지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이념 전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트위터는 극단적인 의견을 가진 소수의 목소리가 증폭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찬성파와 반대파가 즉시 진영을 나누고 감정적인 싸움을 벌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나 이성적인 토론은 사라지고 상대방을 무찌르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1945년의 이념 전쟁이 2026년 디지털 알고리즘 전쟁으로 진화한 셈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과연 이런 이념 갈등의 해법은 없는 걸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념 갈등의 뿌리가 단순히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뒤에는 경제적 불평등, 세대 간 기회의 불균형, 지역적 차별 등 복잡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비난하는 이유, 영남과 호남이 서로를 향해 적대감을 느끼는 이유, 보수와 진보가 끝없이 대립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 처한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대화의 기술을 다시 배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오랫동안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법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만 급급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의 삶의 배경과 경험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극단적인 의견 앞에서 이성적 대화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왜 이 영상이 추천되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여러 채널을 비교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쪽의 주장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접한 후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입니다. 마지막으로 1945년의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해방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력의 개입과 내부의 불신으로 인해 분열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기후위기, 저출산 고령화, 경제 양극화, 북핵 문제 등 수많은 공동의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이념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이념 갈등은 결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80년 넘게 이어져 온 뿌리 깊은 갈등이며 우리 사회 곳곳에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는 것, 내가 믿는 정보가 진짜인지 확인해보는 것, 다른 의견에 분노하기보다 호기심을 갖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사회 전체의 갈등 해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서로를 향한 증오는 결국 우리 모두의 에너지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상대방을 이기려 하지 말고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1945년의 작은 균열이 80년이 넘는 갈등으로 이어졌듯이 지금의 작은 이해와 대화가 미래의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끝나지 않는 갈등의 해법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사실 우리가 이념 갈등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의견이 아니라 더 이상 대화하려 하지 않는 무관심입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소수의 목소리에 가려져 정작 다수의 침묵하는 시민들은 점점 더 정치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위기입니다. 누군가는 싸우고 누군가는 외면하는 사회. 그 사이에서 민주주의는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념은 우리를 정의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라는 꼬리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졌든 당신의 이웃은 적이 아닙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료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충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충돌이 증오와 폭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1945년 그날로 돌아가 봅시다. 해방의 기쁨보다 불안감이 컸던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세의 힘에 기대려 했고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8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대화를 이어가고 서로를 믿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알고리즘이 만든 거품 속에 갇히지 말고 직접 현실로 나가 이웃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념 전쟁의 종말은 멀리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오늘 저녁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보는 것, SNS에서 분노한 댓글을 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그 작은 실천의 합이 이 땅의 갈등을 치유할 열쇠입니다. 전쟁은 언젠가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바로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이념 갈등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래되었습니다. 1945년에 작은 균열이 6.25 전쟁이라는 참화를 거쳐 오늘날의 디지털 전장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기도 합니다.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견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는 보수와 진보의 논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논쟁이 상호 존중과 사실에 기반한 토론으로 승화된다면 그것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때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오는 법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이 순진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현실은 더 냉혹하고 갈등은 더 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희망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한때 총칼을 겨누었던 독일과 프랑스가 오늘날 유럽연합의 핵심 파트너가 된 것처럼 절망적인 갈등도 대화와 화해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인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계속해서 이야기하려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숫골을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진진한 지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